위중증 환자가 열흘 넘게 300명을 웃돌면서 병상 대란 조짐입니다. 2차 접종을 앞당겨 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방역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에 국민의힘이 뒤집혔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통화했지만 정확한 사과는 없었고 토론회 참석 확답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아르바이트마저 끊긴 뒤 구직 활동 중 고독사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철거민 장애인 폭행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편집된 영상이라며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힘을 합쳤다는 평가입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또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연일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4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전담 병상과 장비에 더 이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민간 병원에 병상 동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병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은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코로나 중환자 병상은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대병원은 오늘도 코로나19 중환자 1명이 더 실려와서 중환자 15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용 병상 7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병상 11개가 찰 만큼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위중증 환자는 2주 만에 25%가량 늘면서 중환자 병상 810개의 63%가 차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엔 남은 병상이 1개도 없습니다. 일반 중환자에게도 필요한 인공 심폐장치 에크모도 부족합니다. 이미 에크모의 절반을 코로나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계속 환자가 늘어날 경우 병상의 의료 인력, 장비까지 부족해지는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 황 기자 말 들어보니까 병상이 동나는 건 시간 문제 같은데 정부 대책은 뭡니까 그럼? 네, 정부는 아직까지 대기자 없이 병상엔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2,0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장을 소집해서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병상의 1.5%를 코로나 중환자용 병상으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정부가 지난해 말처럼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171개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기존 중환자들을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지금 방역 체계로는 이달 말 하루 3,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만 느긋한 입장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방역 대책을 강화할지 추후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박상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인된 대구 수성구의 한 태권도장. 지난 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39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실내 체육시설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3차 유행 때와 달리 집합금지 시설이 아닙니다. 노래방도 4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집합금지 대상을 늘리고 비수도권도 4단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2주 뒤에도 그냥 계속 저런 식으로 외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만 하면 일정 수준이 더 올라갈 거고. 머뭇거리는 사이 하루 확진자는 3,000명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재생산 지수가 1.0에서 1.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이면 3,000명 정도 확진자가 하루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방역 강화와 방역 체계 개편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그 감염의 그 확산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지는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쫓아가는 한 발 늦은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델타 변이가 무섭게 퍼지면서 속수무책으로 감염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가 두고두고 화근입니다. 1차 접종을 마친 고령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이 11주 만인 오늘에서야 시작됐고 50대 1, 2차 접종 간격도 4주에서 6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제대로 지켜질지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어르신들. 그제서야 무서운 델타 변이의 감염 위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난 것 같아 안심입니다. 뉴스에서 맞은 사람도 유럽 쪽에서도 한 50% 또 이렇게 다시 또 코로나가 돼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50%가 맞으면 확률이 적으니까. 오늘부터 2차 접종에 들어간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은 713만 명입니다. 강력한 델타 변이 출현으로 고위험군인 이들의 2차 접종 간격을 8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11주 만에 2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백신으로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입원이라든지 중증 예방과 같은 이런 효과를 위해서는 1차 접종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60대 이상이 38%로 가장 많고 단일 연령대에선 최근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린 5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에도 변함이 없다며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접종 예약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대표단을 미국 모더나사에 파견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도 외국 백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국산 백신 개발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확보를 목표로 서둘러 3상 임상을 승인했지만 시험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 국내 백신 개발 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네. 어떤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정부는 지난 10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에 대해 국내 최초로 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죠. 현재 논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3,990명이라는 시험 대상자, 이 중 한국인이 93명으로 2.3%란 점, 그리고 전 세계 두 번째라는 이 비교 임상 시험 방식입니다. 먼저 시험 대상자가 3,990명이다. 또 한국인 비율이 2.3%다. 이거 모두 더 적다는 논란인 거죠? 맞습니다. 3,990명은 모더나와 화이자 3상 대상자 3,4만 명의 10% 수준입니다. 2.3% 또한 한국인 비율을 10%로 권고한 식약처 자체 기준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오늘 10%는 경험적으로 권고된 수치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두 번째라는 비교 임상은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네, 통상 임상 시험은 백신을 맞은 집단과 가짜 백신을 맞은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반면 비교 임상은 가짜 백신이 아니라 기존 백신을 맞은 집단이 그 비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시험을 위해 가짜 백신을 맞게 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비교 임상은 이런 문제가 없고 또 이미 검증된 백신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적은 규모로도 시험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3만 명 갖고 해도 희귀한 부작용은 못 찾는데 3,000명 갖고 얼마나 찾겠어요. 안전성 이슈는 검증이 많이 부족하다. 백신 개발을 서두르느라고 일종의 편법을 승인해 준 셈이 됐군요. 그렇다면 이 백신의 1, 2상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식약처는 80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 임상시험에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상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2상을 완료해야 3상을 승인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내년 초 상용화 목표에 따라 2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3상 승인부터 먼저 했다는 겁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서만 보면 바늘귀에 실을 꿰지 않고 묶어서 바느질을 하는 셈이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새로 나오는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 점에서는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까? 이 기존 백신들이 변이에 잇따라 무력화되는 걸로 알려진 만큼 새 백신이 변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초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즉 우한 바이러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 정부 기대대로 내년 초라도 국내 백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서야 호들갑을 떠는지 화도 좀 나고 걱정되는 점도 적지 않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거티브 공격을 중단하자는 말이 무색하게 민주당에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사이에 사생결단식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수 욕설과 경선 불복 논란으로 양측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에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타오르는 불길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약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가 있다며 과거 막말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쫓아내고 겨울철에 전기를 끊었다거나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제가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트위터 반응도 있었어요. 서른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을 들은 지지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한 데 이어 신경민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를 들어 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무시하고 본인의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태도가 바로 후보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다. 이재명 후보는 막말 영상은 짜집기 된 것이라며 도를 넘은 네거티브로 규정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잘라서 붙인 겁니다.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이낙연 후보 측의 경선 불복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됐습니다. 공동으로 경선 결과 승복 선언을 하자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그만한 땅이 어딨냐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가 택지를 개발할 때 역을 설치한다고 답하자 정세균 후보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역을 가정한 상상 속 역세권이라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의 신경전이 도를 넘는 수준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핵심 인사가 대표 탄핵까지 거론하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시도로 받아들이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표와 유력 후보 사이의 이런 갈등이 야권 전체 지지율 상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드리고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는지 그 배경은 취재기자에게 직접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발단은 윤석열 캠프 신지호 총괄부실장의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탄핵이란 언급에 이준석 대표는 계속된 공격의 목적이 뭐였는지 명확해진다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의 우호적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신지호 부실장을 향해 캠프를 떠나라고까지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발언 당사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사과했고 윤 후보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윤 후보는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사과도 없었고 토론회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도 없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옆구리 찌르듯이 해야지만이 사과나 아니면 유감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갈등의 원인이 된 토론회를 놓고 윤석열 캠프와 이 대표 간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휴가지인 경북 상주까지 찾아 간담회 형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당대표와 유력 대선 주자 측이 이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이는 건 우리 정당 역사를 돌아봐도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제1야당에 입당하자마자 이 심각한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야당을 취재하는 홍연주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윤 후보가 입당한 지 지금 보름도 안 됐잖아요. 입당하기 전에 치맥회동 할 때마다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먼저 이 입당이라는 첫 번째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치맥회동에서 윤 후보는 입당 결심이 서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두 사람은 사흘 뒤에 또다시 만났는데요. 윤 후보는 8월 1일에 입당을 선언하고 2일에 입당식을 하는 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8월 2일 전격적으로 입당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인터넷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표 쪽에서 언론에 먼저 흘렸다고 생각한 윤 후보 측에서 기분이 좀 상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 윤 후보가 상당히 좀 불쾌해한 것으로 캠프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월 30일에 윤 후보가 기습 입당을 했고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사전 연락을 받지 못해 당황해하면서 양측 간의 불신이 싹트기가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준석 대표가 준비한 봉사활동에 윤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 이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후보가 지난 4일 당이 기획한 봉사활동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고서 나온 게 후쿠시마 발언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 행사에 안 나오고 본인 인터뷰 일정을 고집하더니 결국 설화만 일으켰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 발언으로 윤 후보 캠프 내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격앙된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다 정진석 의원의 멸치 돌고래 발언이 또다시 기름을 부었고 예. 윤 후보 측 핵심 인사가 원희룡 후보에게 연락해 행사 보이콧을 요구한 사실이 또 저희 TV조선 보도로 알려지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떤 누군가 중재하려 하지 않고 계속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문제를 키우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윤 캠프 구성원을 살펴보면요. 이 대부분 윤 후보와 이른바 코드가 맞는 인사들입니다.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할 만한 중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표와의 갈등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캠프 측 입장만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대표가 지지율 1위인 윤 후보를 입장을 지나치게 좀 고려하지 않고 SNS를 통해 본인 감정을 쏟아내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후보가 또 뉴스9에 나왔죠. 예. 이 대표에게 말 좀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인사들도 이 대표 고집이 너무 강하다면서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수습을 하긴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는 18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분수령이 되겠군요. 예, 이 윤 후보 측은요 토론회가 열리는 이달 18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일이라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일정을 따로 계획 중이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 내일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왜 18일 토론회 일정까지 강행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캠프 관계자는 후보당 발언 기회가 겨우 7분 남짓인 토론회를 위해서 이 개별 일정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예. 또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을 누차 이야기해왔으면서 갑작스레 이달 중순 일정을 잡으니까 좀 당황스럽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늘 통화에서 타협의 여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토론회를 거부하는 의도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잘 합의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다음 주 토론회에 참석하면 문제는 좀 봉합될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되겠군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검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몸이 겹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는 기소가 된 뒤에도 승진까지 했지만 이제 검사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며 정 차장검사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판단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이 겹쳤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말로 제지할 수도 있었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도를 넘어 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의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무리한 정치적 수사의 증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후에도 차장검사로 승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서 오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했지만 당시 담당 재판부의 권리가 방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더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8월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재판. 오늘 재판에 어떤 말씀하실 준비하셨어요? 임성근 당시 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구에 따라 담당 재판장에게 연락해 선고 전이라도 산케이 신문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중간 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친분을 이용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일 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유언을 막론하고 저로 인해서 불편을 오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합 집회사건 재판부의 판결문 표현을 삭제하도록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코로나 고독사 연속으로 짚어봅니다. 오늘은 2030 청년들의 고독사를 전하겠습니다. 어디서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지 않나 싶지만 이 취약계층 가운데 어느 연령대보다도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구직난에 생활고까지 겹쳐서 죽음을 맞는 이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 건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에 달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북 지역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37 청년이 남긴 다이어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관련 메모와 함께 미화원 모집 등 구직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긴급 지원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30대 남성이 노숙인 자활시설을 알아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31살 청년 방에서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150장이 발견돼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저기 계속 이력서만 이제 내고 다니느라고 왜 빈 이력서 아직 안 쓴 거 그것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합쳐져서 150장 정도 된 거.
지난해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무려 100건에 달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시장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2030 세대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20, 30대도 늘어나는 이유가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의 산업구조 변동 속에서 일자리 문제, 단기 알바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거고요.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거난과 취업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무력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청년도 부쩍 늘었습니다. 남북이 번듯한 일자리를 찾는 건 포기한 지 이미 오래고 어떤 일이든 해보겠다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서호 기자가 청년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 사는 29살 강모 씨.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 찾기는 포기한 지 오래됐고 근근히 이어오던 막노동 일감마저 끊기면서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이제 일이 제대로 안 구해지다 보니까 형편이 지금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력감이 커졌고 한평 남짓 고시원 방에 스스로를 가두면서 인간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좀 인간관계도 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좀 안 좋아지고 진짜 아무런 대화 안 해본 건 뭐 두세 달도 넘게 안 해본 적도 있고. 지난 2월 미대를 졸업한 25살 김모 씨. 취업난에 아버지 실직까지 겹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밥값도 아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도 얼른 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우울증도 심해지고 저 혼자 살짝 퇴행한 느낌으로 더 조금 심해진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김 씨는 서울시 청년이음센터 도움으로 상담 치료와 구직 활동을 받기 시작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구직 포기자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딘가에 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이제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거에도 좀 청년들이 좀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3만 3천 명. 이 가운데 2030 청년층은 절반에 이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와중에 공무원들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더구나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와 경찰서장 등 소위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이러면서 시민에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부 공직자의 이중적 행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식당. 제복을 입은 경찰서장과 경찰관 8명이 차례로 빠져나옵니다. 모두 9사람이 한 방에 있었던 거죠. 의사가 부위 만지면 안 돼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콩국수를 사주는 상황이에요. 경찰 측은 9명 중 8명이 2차 접종을 마친 상태라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모임자제 지침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왔죠. 오른으로 나온 거지. 9명이건 그 동네 근처에 지구대일 거라 생각을 했지. 선상 카페에서 노마스크로 춤을 추는 사람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전부 적발됐죠. 그런데 이 단속을 주의했던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강모 씨가 지난달 직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죠. 당장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왔고 강 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네, 조사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6시 이후에 3인 이상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죠. 7월 말이니까. 대전지법 송모 판사는 지난 8일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시고 이 자리에 있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런 내용의 진술서가 이미 작성해 1차 타격서고 우리가 그걸 확보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수시로 법과 방역수칙을 어기는 상황. 시민들의 일탈도 계속되고 있죠. 선생님들 다 여기 나오세요. 한 명씩들. 일부 유흥업소는 비밀 공간까지 만들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옷장 아래 문을 뚫고 창고 안에는 비밀 통로까지 만들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뿐이죠. 이중적 행태의 공무원에
규칙은 아랑곳 않는 시민들까지 공동체를 위하는 성숙한 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아온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가지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했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승리는 재판에 넘겨진 뒤 2달 만인 지난해 3월 육군에 입대했고 지난해 9월 군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군법원은 오늘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승리 측은 재판 내내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강제 전역 조치되는데 이번 판결로 만기 전역을 한 달 앞둔 승리도 강제 전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본격 사업에 앞서서 패널이 시범 설치되어 있는데 새 배설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바다새들이 패널을 일종의 섬으로 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를 쫓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매일 세척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력 생산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입니다. 정부는 시범 설치 패널에서 나타난 문제일 뿐 실제 운영 중인 설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어민 우려는 이어집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바다새 수십 마리가 수상구유 시설에 앉아 쉬고 있습니다. 발 아래론 흰색 똥이 줄줄 흘러내렸고 시설물은 배설물로 덮여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 새똥 가득한 이 시설물은 정부가 새만금호에 시범 설치한 수상 태양광 패널입니다. 효율이 안 나오죠.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질까요? 관리자들이 닦아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수질 오염을 우려해 세척제를 쓸 수 없고 닦아내도 며칠 안 돼 다시 하얗게 새똥 범벅이 되기 십상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배설물이 뒤덮여 있으면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매일 청소한다 해도 세척액과 새똥에 포함된 산성물질 등이 성능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패널은 약 1000여 개, 면적 약 3000제곱미터로 축구장 절반 크기에 달합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이곳 새만금호에 520만 장이 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청 측은 조류 활동이 많은 곳에 패널이 설치돼 생긴 문제라며 완공되면 조류 밀도가 낮아져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업체도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설치하고 나서 새똥이 다 저렇게 덮이면 개발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세요. 버드와이어 등 패널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는 장비도 고려 중인데 수십만 마리 철새를 막고 배설물을 세척하려면 환경과 비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전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태양광에 이렇게 새똥 같은 이물질이 않게 되면 닦아내야 되고 운영 정비 비용이 상당히.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면 패널이 호수 전체의 7%를 덮을 예정.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새들도 여기서 사는 자연의 일부분인데 그렇다고 새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접히는 스마트폰인 폴더블폰 신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샤오미의 저가 공세와 미국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춘추 전국시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옆으로 넓게 펼쳐지는 스마트폰. 삼성이 공개한 3세대 폴더블 폰입니다. 카메라 구멍을 숨기고 가격은 전작보다 40만 원 내려 200만 원 밑으로 낮췄습니다. 방수 기능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에 지원되며 Z 폴드 3에서는 이제 S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은 올해 650만 대에서 내년 1,300만 대로 2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쟁업체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샤오미는 국내에 35만 원대 5G 폰을 선보이며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Better camera, bigger battery, faster charging. All at just half the price. 샤오미는 지난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서며 삼성을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2는 출시 7개월 만에 1억대 넘게 팔리며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뭐 카메라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서비스 쪽에 어떠한 특징적인 걸 갖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삼성, 샤오미, 애플의 스마트폰 삼국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강남 한 아파트 단지에서 5채를 대상으로 진행된 추첨제 청약에 무려 25만 명이 몰렸습니다. 5만 대 1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4,300명을 뽑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도 9만 명 넘게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페이크 바잉 현상은 청약 시장으로까지 흘러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일원동의 한 아파트. 당첨 취소 물량 5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모집했는데 25만 명 가까이 신청했습니다. 경쟁률 49,796대 1입니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되는 데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추첨제란 점이 인기 요인입니다. 분양가가 14억 후반대에 나왔는데요. 현재 시세가 29억, 30억 선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당첨만 된다면 15억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첨이 된다고 해도 이렇게 계약금하고 이렇게 뭐 세금 정도는 낼 수는 있는데 잔금이나 이런 걸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사는 건 또 불가능하더라고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핵심 공급책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4,300여 가구 모집에도 9만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사두려는 시장의 강한 매수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공급 대책의 시그널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대책에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지난 일주일 새 0.39% 폭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앞서 코로나 상황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코로나 4차 확산의 파급이 이달부터 본격화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미 내놓았던 소비 대책이 사실상 모두 스톱되면서 내수 회복이 큰 문제고 고용시장의 먹구름도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남대문의 먹자골목. 식당에 손님은 없고 직원들은 TV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미 장사를 접은 식당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나갔죠. 저 다음 골목에서는 큰 식당이 무너졌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들어와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 집 또한 딱하죠. 정부도 8월부터는 코로나 재확산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석 달째 둔화된 증가폭을 보인 고용시장도 타격이 커질 전망인데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온 일자리들도 대면 서비스가 많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부터는 4차 확산의 파급 역량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정부가 준비한 소비 대책은 해보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달부터 발행하려던 스포츠 공연 할인 등 소비 쿠폰은 연기됐고 7조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던 카드 캐시백도 시행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또 여행 가는 달을 정하려던 계획도 무착륙 관광 비행 확대도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그걸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작년 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우리 경제가 또다시 암초를 만나면서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4.2% 달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과 러시아군이 사상 처음으로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사이가 썩 원만치 못했던 두 나라가 이렇게 합동으로 힘을 과시하는 이유가 뭔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합니다. 중국 북서부 닝샤 훈련기지에서 대규모 중러 합동훈련이 한창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러시아군이 훈련에 참여한 건 처음입니다. 실기동 훈련에 병력 13,000명, 장갑차 200대와 스텔스 전투기, 드론 등이 동원됐습니다. 무기의 81%가 최신식 무기입니다. 这次演习在行动的样式上体现新概念、新战法，采取饱和式火力突击、纵深空机降扼要、无人机蜂群突击。 중국 측은 이례적으로 자국 무기를 러시아군과 공유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테러 세력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소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해 군사 협력을 과시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미국도 인도태평양에서 영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4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연합훈련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나아가 오는 12월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forum for putting forward concrete ideas, concrete commitments. 회의 주제는 권위주의 대응과 인권 수호 등 중국이 예민해하는 문제들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한독립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만세를 부를 것이라던 애국지사 안중근 의사의 삶이 발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웅적 면모뿐만 아니라 인간 안중근도 춤으로 그려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하얼빈 의거로 리순 감옥에 투옥돼 사형을 언도받은 안중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라 유언을 남기며 떠난 안중근 의사의 삶이 발레로 표현됐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총을 겨누는 일본군과의 강렬한 대치는 역동적인 군무로 펼쳐지고 약지가 잘린 왼손을 들어올리는 동작은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희생을 할지언정 대한민국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력으로 뭔가 더 강인하게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적 면모에 더해 어머니 조마리아의 아들이자 아내 김아려의 남편이기도 했던 인간 안중근의 사랑과 고뇌도 그려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페라 거장 베르디가 1842년 발표한 나부코.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19세기 이탈리아의 독립 염원 속에 탄생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의 노래 합창입니다. 이 곡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을 표현한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의 현실과 겹쳐집니다. 연출가 스테파노 포다는 한민족 특유의 한의 정서로 작품을 재해석했습니다. 독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연들이 다시 한번 해방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울산 태화강은 여름이면 철새들이 찾아와서 번식을 하는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죠. 백로에 속하는 중대백로도 이곳을 찾아서 번식하는데요. 이제 막 태어난 새끼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71일간의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0m 높이 대나무 위에 새 둥지가 들어섰습니다.
둥지 안에서 중대백로 새끼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엿새가 지나자 새끼는 4마리로 늘었습니다. 어미가 연신 먹이를 물어오지만 생존 경쟁에서 밀린 막내는 끝내 둥지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애미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맨 처음 큰 애가 자기의 약한 애를 갖다가 쫓는다든지 쪼면은 그 괴로움을 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태되죠. 살아남은 새끼 3마리는 부화 57일 만에 어미만큼 자라 사냥에도 나섭니다. 첫째가 태어난 지 71일째 되던 날, 중대백로 가족은 모두 둥지를 떠났습니다. 또 밤에 와서 어미랑 먹이를 먹고 완전히 떠나는 건 대략 한 70일 정도 되어서 울산 태화강에는 봄이면 외가리와 백로 등 여름철새 6천여 마리가 찾아옵니다. 백로류 가운데 외가리 다음으로 덩치가 큰 중대백로는 대나무숲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중대백로의 성장 과정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번식을 마친 중대백로는 가을이 오면 태화강을 떠나 동남아 일대에서 겨울을 납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고대 마야인들이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했다는 이른바 마야 종말론에 편성한 영화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만 살아남는 결론도 종말론을 닮았습니다. 2012 is just the end of a cycle and the beginning of a new one. It's just like on December 31st, our calendar comes to an end. 우리도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시한부 종말론은 그 시한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늘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예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교주를 욕하며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데 현실은 번번이 정반대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덕분에 심판이 미뤄졌다며 새 종말의 날을 정해 더 열광적으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심리학 이론 인지부조화라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객관적인 현실이 어긋나도 어리석었던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사실과 증거를 부정하며 끝까지 우기는 인간 심리를 가리키죠.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입시제도와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보다 법률 적용을 심리하는 법률심이어서 여러 혐의들의 사실규명은 2심에서 매듭지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여권과 지지층은 여전히 사법부 성토와 검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한 인턴쌤이나 동영상과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했던 말도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날조된 진실 앞에 국론은 분열됐고 검찰 각본 가족 인질극이 양심 고백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여권의 논리와 주장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회적 시스템 탓으로 돌렸고 검찰 수사를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기소되면 보자고 하더니 기소가 되자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고 이제 2심 판결까지 나오고도 도무지 믿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경우에 자신들만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 걸 겁니다. 어제 미국에선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습니다. I truly believe it is politically motivated. I believe it is unfair. 어디선가 지겹게 보고 들은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8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무엇이 그리 두려운가 였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오늘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 역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면서 내일까지 15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는 비가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에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그래도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1도, 대구는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제주 해상에서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